아파트 단지와 단지는 도시적으로는 사실은 분단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인간적인 건축이죠. 한 도시가 한 국가가 전쟁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 건축주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건물도 당연히 하나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정작 내 생활 반경에는 나의 도시에서는 내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달리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따분하다 이런 서울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예술을 향한 러닝 앤 러닝, 이세라의 예술 러닝입니다. 망곤당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렇게 스튜디오가 좀 꽉 찬 느낌입니다. 특별히 러닝메이트 두 분을 한번 모셔봤거든요. 1화부터 쭉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죠. 이제 그만 가라고 해도. 가려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 한 분을 모셨어요. 제가 프랑스 국립 건축가로 20년 넘게 활동하고 계신 저 멀리 파리에서 와주신 분입니다. 이무진 건축가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무진 건축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요, 토마스 헤더윅의 저서 더 인간적인 건축입니다. 왜 예술러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를 했죠? 미술을 주로 했고 미술책 네. 그리고 미술 작가들을 함께 했죠. 그렇죠. 영준 신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미술 작가들, 미술책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건축가예요. 왜 예술러닝에서 건축책을 다루냐?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책을 고른 게 건축도 당연히 예술 아니야? 그렇죠. 예술이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보다도 더 우리 삶에 아주 깊숙하게 관여하는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술러닝에서 건축 이번에 한번 가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제가 크게 맞장구를 쳤죠. 그렇죠. 건축이다. 이거다. 이거다. 네, 지금 네. 타이밍이다. 또 다 동의를 해주셔서 맞습니다. 더 인간적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특히 우리 건축가님은 보이지 않는 도시라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네. 저자이시기도 네. 하거든요. 이 책도 더 인간적인 건축, 이 책처럼 건축이 아닌 사람에 집중한 책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건축가의 시선에서는 또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읽으셨어요, 건축가님? 일단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건축가 입장에서 이 책 내용 자체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신선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들에게는 역시.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신선한 거는 이 이야기하는 형식은 네. 파격적이고 신선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야기 형식 때문에 오히려 내용까지 신선하게 다가왔던 저에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요, 이 토마스 헤더윅이 건축 철학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그 전에 토마스 헤더윅이 낯선 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 그럼요. 중에는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건축가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분은 이제 굳이 건축계에서는 이단화로 건축계 이단화로 불리시는 분인데 그 어떤 건축가보다도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세요. 꼭 이렇게 건축만 디자인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건축도 하시고 가구도 하시고 일반 제품 디자인도 하시고 그리고 도시 디자인까지도 굉장히 네. 폭넓게 접근하시고 혹시 뉴욕에 여행을 가보신 네. 분은 베이슬이라고 굉장히 논쟁적인 네. 아주 파격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분의 작가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 작품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은 씨앗 대성당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네. 2010년에 상하이 엑스포에서 발표됐던 그 영국관 네. 건물이 있거든요. 저는 아주 그 작품 때문에 덕분이죠. 그 헤더윅을 이제 알게 됐는데 여러 방면에 아주 재능이 많으신 뛰어난 건축가이십니다. 근데 왜 이분이 이단화로? 왜 이단 하냐면은 건축 정식 교육을 받지 않으신 디자이너 출신이세요. 한 공부를 오래 해야 하는 전문직에서는 공부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약간 배척하는 약간의 터세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면 도자기를 만드시는 도공도 도제제도라고 해서 네. 이렇게 스승이 제자에게 전통적으로 물려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스승이 어떤 그 모양이나 빛깔을 그대로 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단아처럼 누군가 나타나서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전통이냐 아니면 이단이냐 이단하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 건축가님 아니면 아니라는 말이 너무 다 긍정해 주시면 안 돼요. 굳이 또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 제가 예. 그냥 하는 전문적인 말보다 네. 시부님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달달하게 해주시니까 훨씬 제 말도 부드럽게 아마 독자 여러분들이 네. 이해하실 수 있지 아, 않을까. 우리 건축가님이 너무 그 온화한 성품을 또 파리에서도 가지고 오래 계시고. 사시다 보면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 만나시잖아요. 네, 넓어지실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럼 비유 담당으로 좀 좋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건축책이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건축서 전문적인 건축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이상했어요. 왜요? 아니 이게 바꿀게요. 아, 네. 독특했어요. 아, 독특했어요. 독특했는데 네, 네. 뭐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막 이 책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따분함이잖아요. 네. 정말 따분함을 경멸한 아주, 예. 것 같았어. 그랬는데 네. 본인은 따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이 책에 좀 들어있지 않나. 아, 그래서 그렇죠. 아주 독특하게 좀 읽었던 예, 책입니다. 네. 아니 실제로 뭐 따분한 건물이다. 르코르비제 얘기하면서 뭐 따분함의 신이다. 뭐 다 그 사람 때문이다.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얘기하고 강조하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건축이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한다. 그래서 어떤 따분한 건축을 보여주면서 과연 아이들이 이거를 보면서 뭐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건축가님 네. 내가 어디에 사느냐 혹은 내가 어떤 건물에 일하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게 영향을 정말 받기도 하나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비인간화된 건축이나 도시가 하다못해 분단이나 전쟁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아마 이제 최근 현대 한국 도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부분이 아마 아파트 단지일 거죠. 맞아요. 아파트 단지요. 네. 근데 아파트 단지라는 게 이제 물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비판도 많이 받는 부분이 서로 이제 남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맞아. 그죠? 담장을 치고 그런 이제 사회 문제가 네. 많이 됐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담장과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아파트 단지와 단지는 분단과 전쟁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도시적으로는 사실은 분단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맞네요. 네네. 그렇죠. 이 단지와 저 단지는 소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게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건축이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한 도시가 한 국가가 혹은 다른 도시들끼리 분단과 전쟁의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이분의 네. 지적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단조롭다. 주변이 단조롭고 예를 들어서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는 담으로 돼 있는 건축과 화려하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조각이 있는 건물이라면 전자는 사고도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단으로만. 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조각이 돼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는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 같다는 신부님 느낌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건물이 단순화되고 도시가 단순화될수록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판단하는 근거, 이유가 단순해집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헤더 위기의 문제 의식도 그러니까 지금 이 따분한 건축이라고 이분의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정확하게 그 일반 명사로 바꾸면은 비인간적인 건축이죠. 비인간적인.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한 3, 40년 전부터 건축계에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지만은 이제 따분함이라는 이분의 언어로, 이분의 단어로 네. 이런 형식으로 어떤 지금 현상, 오늘날의 건축과 도시를 비평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그 따분함의 대명사, 따분함의 신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네. 르꼬르비지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그냥 뭐 이렇게 매체에서도 그렇고 건축사에 정말 한 획을 그은 훌륭한 건축가, 천재 건축가 막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왜 이렇게 비판하는 거며? 예. 그럼 이 르코르비제라는 사람은 어떤 건축가인가요? 예. 또 일단은 그 이분이 왜 르코르비제를 비판하는지는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 네. 일단 르코르비제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네. 서양 건축사를 혁명적으로 바꾸신 분이세요. 음. 혁명적으로 바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서양 건축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3,000년 이상을 하나의 공법, 음. 아, 조적식, 조적식. 처음부터 쌓아올리. 땅부터 네. 벽돌이나 돌을 쌓아 올려서 짓는 시이 네. 3,000년 이상 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시대부터 지어 와서 그게 19세기까지 그 형식이 유지가 됐습니다. 외부 형식은 뭐 바로크, 고딕, 그다음에 뭐 로마네스크 여러 가지로 바뀌어 왔지만은 건물 짓는 기본적인 어떤 방식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꼬르비지에라는 분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써서 아, 바닥부터 쌓아 올리지 않고 기둥을 만든 다음에 바닥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벽은 구조체가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쌓을 수 있다. 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지금 우리 모든 건물 그렇게 지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당연하게 보이지만은 2, 3천 년 동안 왔던 패러다임이 그걸로 네. 완전히 전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꼬르비제 자체는 그분이 이제 제창한 그로부터 이제 현대 건축의 오원칙이라든지 네. 뭐 근대 건축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핵심은 그겁니다. 건축의 짓는 방식 자체, 생각 자체를 바꾼 사람. 어. 그런데 이제 헤더이그는 왜 꼬르비지에를 그렇게 비평하고 따분하다라고 이제 따분하면 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이 매도를 하느냐?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헤더위기의 그 오판도 있어요. 어. 그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네. 꼬르비지에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음. 혁명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생각을 뒤에 100년 동안 후배 건축가들이 하나도 발전을 못 시킨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말이다. 답습만 했지. 네. 그런데 꼭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안도 타다오라는 네. 분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좋아하시죠.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일본적이고 굉장히 그 공간에서도 이렇게 드라마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런데 이분은 거의 젊었을 때 20, 30대를 꼬르비제의 건축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아니 그 따분한 건축물을 거의 맹신하시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근대 건축, 현대 건축의 기본을 충분히 습득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자기화, 일본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꼬르비지의 잘못이냐? 그 이후에 그것밖에 답습하지 못했던 네. 그 후배 후배들의 잘못이냐? 건축가들의, 네. 그 측면에서 저는 사실 후자가 더 잘못한. 어.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그 르코르비지에 관한 뭐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러면 뭐 최초의 아파트를 건축한 사람이다 막 이래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축을 또 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후에 뭔가 주택난이 나고 막 이러니까 정말 그때 필요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르코르비지에는. 근데 그 건축들을 막 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혹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에 더 가까운 거를 이미 그 시기에 했구나. 예. 그러면 진짜 르코르비지에서 더 나아진 게 뭐지? 더 발전된 게 뭐지?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 꼬르비제가 만들었던 어떤 근대 건축의 기본 원리가 네네. 이제 지금 헤더윅이 이렇게 비평하는 비인간화 되었느냐 이제 가장 큰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은 시작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그 1800년도 말 네네네. 1900년도 초에 시작에 이제 르코르비제 건축들이 나오거든요.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들이. 근데 초창기에는 의외로 그 르코르비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거대한 그 서양 건축사 역사 속에서 약간 이다나 네. 이렇게 오. 같이 새로운 건축을 하는 사람. 근데 사회는 잘 안 받아들여줘. 그렇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불어로는 이제 마니페스토라고 하는데 약간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장.
아.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약간 과장된 언어로 그렇죠. 아무래도. 좀 약간 힘을 많이 주고 예. 소리를 크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어. 그거는 그렇게 지으려고 그린 게 아니라 그 보수적이고 오래된 안 움직이는 그 클래식한 그 당시의 전통에서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들여놓기 위한 네. 하나의 마니페스토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르코비제의 사상들이 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으로 급변하느냐? 이게 세계 대전입니다. 대전이죠. 두 번에 걸친 전쟁들. 세계 부연 대전 설명. 아니 뭐 이거 부연 설명 그거 어. 필요 없고 네. 이미 건축되어 있던 것들이 전쟁 통해서 폐허가 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빨리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잠자리도 없고 생활을 못하니 그럼 빨리 지으려면 조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한 걸 찾다 보니까 저는 이 르꼬르비지의 방법이 그때 적합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르코르비제가 이제 스위스 태생이긴 하시지만은 이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많이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생전에요. 생전에. 오. 그래서 파리에서도 실제로 파리 시내에서 대형 건물은 기숙사 하나 말고는 없고 대부분 조그만 주택이시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나 이제 약간 지방 쪽에 예. 이제 당시에 서민 예, 맞습니다. 아파트들이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 생각을 이어받았던 전쟁 이후에 말 그대로 이제 그쪽 사람들 말로는 제3세계라고 하죠. 네. 브라질, 야. 인도. 당시 또 폐허가 됐던 일본, 예. 독일에서 이 이론을 가지고 건물 지으면은 빨리 싼 가격에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더니즘의 생각 자체는 새로운 건축이었는데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이게 갑자기 싼 버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희한하게.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시작은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발생한 모더니즘, 그게 이제 이 세계 대전 이후에 우리도 이제 그 과정을 겪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 플러스 산업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약간 서양화의 그 네. 과정을 겪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싸게 받아들이는 그 모더니즘을 우리는 서양 문물, 고급 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어요. 거꾸로. 이것도 예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어떤 한 음식 체인점이에요. 네, 네. 호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체인점이 우리나라의 서양 물문으로 들어오면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런 것들이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의 형식이죠. 아우. 그 나라에서는 서민 음식인데 우리에서는 고급 음식으로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 비슷한 케이스죠. 오늘 제가 예. 비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비유왕, 비유의 금메달을. 아, 나도 뭐 하나 왕 좀 해야 이거 아주 싶은데.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네요. 에이. 홈난합니다. 적당히 저들이. 적합했나요? 정말 예, 정말 적합했습니다. 네. 그 측면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양이나 특히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사실 70년 이후로 슬래머가 돼서 예. 다 이제 이 어떤 저소득층의 주거로 사회 주거로 그것도 이제 안 짓는 편인데 우리가 아직도 이 고급 문화라고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세계 대전을 거쳐서 빨리 짓는 이 모더니즘이 서양화에 가면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했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 생명력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사람들 창의력이 좀 좋기 때문에 그걸 보통 이제 토착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거는 받아들이되 우리에게 맞게끔 변형을 시키고 우리에게 맞게끔 고급화시키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 문화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여기보다 저기보다 더 좋게 여기보다 더 편리하게 이러면서 쭉쭉쭉 그런 아파트 문화들이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고 따분할 수 있는데 그 고급화를 딱 지향함으로 인해서 딱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예. 이 책에는 또 르꼬르비지에 말고도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건축가가 등장을 하잖아요. 가우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윅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건축에 눈을 뜨게 됐고 이 헌책방에서 가우디의 이 책을 봤을 때 이거를 막 초반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우디 너무 멋있잖아요. 저도 이제 프랑스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음. 바르셀로나가 좀 접근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가깝기도 하고 네. 차로도 이동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위대한 건축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제 스스로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봐도 너무 멋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눈을 한 번에 쫙 끌 수 있다면 위대한 건축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바르셀로나에 가서 딱 두 군데에 마음 뺏겼거든요. 네. 까사밀라. 까사밀라. 거기하고 그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거는 그냥 가서 봐도 아 이렇게 누가 지은지는 말을 안 해도 이거구나. 이거구나. 어. 이런 영감을 해두기 같이 받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너무 공감해요. 이게 진짜 비전문가들이 봐도 혹은 잘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여서 좋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 비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보통의 사람. 보통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처음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고 나서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작으면서도 이렇게 거대하고 위대하구나 이걸 동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딱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진짜 너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건물을 딱 마주하니까. 근데 동시에 그거를 만든 사람 혹은 만들고 있는 사람도 인간이라는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또 위대하구나. 네. 이걸 막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또 눈물이 아 거기는 좀 믿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정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너무 뭔가 울컥하면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예. 해? 예. 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 건축가들이 바라보는 가우디 또 건축은 달라요? 또 다릅니다. 봐봐 비전문 여기서 이제 비전문 전문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말했잖아요. 맞네, 정확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다시 나오지 않을 건축가, 천재 건축가는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 가우디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논리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특별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신부님이 저에게 네네. 성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예예예. 설계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100년 동안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우리 임 건축가님이라도 인내심이 제가 좋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년을 건물 짓는다는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상식을 뛰어넘은 현실을 뛰어넘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특별함이 있죠. 예. 하지만은 이제 건축가들 입장에서는 저희 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자원으로 그거를 유용하게 어느 정도 빨리 만들어서 살게 해주고 역할을 하게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 건물을 100년 동안 짓게 방치를 할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한다. 그 측면은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약간 무책임하다와도 네. 그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가우디 건축과 르꼬르비지에 건축이 다른 점이 뭐냐? 건축가들에게 네네. 르꼬르비지에 건축은 배울 게 있어요. 아 맞네요. 효율, 뭐 기능 이런 면인 거예요. 기능이나 네.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지. 배우면서 쌓을 수도 있죠. 공학적으로. 점점 쌓아나갈 근데 수도 있고. 꼬르비지의 건축에서 뭔가 깨우치고 그걸 이제 발전시켜서 자기 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화 체계가 되어 있지만은 가우디 건축은 감명은 대중들과 똑같이 하는데 돌아서서 내가 그럼 저 가우디 건축을 따라서 뭘 하지? 아, 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바르셀로나 갈 때마다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은 네. 돌아서서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건축가로서 남는 것은 또 의외로 이게 많지 않은 좀 특이한 건축가들만의 약간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서 뭐 르꼬르지에 대한 건축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포인트는 그렇다면 인간적인 건축.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장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아파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 인간적인 어떤 건축물이라면 그러면 어떤 건축물일까, 어떤 장소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게 됐어요. 맞아요. 갑자기. 네. 건축가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네. 이 책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체 더 인간적인 건축이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제 책에도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을 썼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이제 지루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시각적으로 이렇게 현란하다, 네네네. 화려하다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정의하는 그 인간적인 건축이라는 거는 어떤 장소에 가면은 이제 건축이나 그 장소보다도 사람이 먼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요? 머무는 사람이, 같이 있는 사람이, 혹은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네네. 먼저 눈에 들어오고 먼저 오. 느껴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인간화된 건축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예. 파리에 여행 가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뽕피두 센터라고 있어요. 너무 잘 알죠. 알죠. 예, 잘합니다. 3개월 동안 파리에 살 때, 파리생일 그런가요? 때. 한 번 갔다 오셨죠? 네, 한 번 근데 갔다 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말씀드린 거는 네. 뽕피두 센터가 아니라 뽕피두 센터의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거기는 저 알아요? 사람들 막 앉아있고. 앉아있죠. 네, 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오. 파리 아트페어를 또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구나. 기억나요, 아, 지금 근데. 사시는 분들 자랑하시는 아, 거예요? 네, 사시는 분한테. 아유, 안 되겠다. 지금 서울 사람한테 서울 다녔다. 아, 그렇다, 이거 똑같은 거 그렇다. 네, 아니겠어요? 맞다, 예, 맞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막 앉아있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광장 바닥이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냥 길바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예. 얼마나 더러워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앉고 날씨가 좋을 때는 다 들어 누워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길 다니면서 보도에 어떤 사람이 들어 누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상한 사람이거나 취했나? 뭐. 취하셨거나. 네. 근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들 맞아요. 편한 자세를 취하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왜 맞습니다. 그럴까? 그게 뭐냐면 pompidu 센터의 파사드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 자체에 들어가면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보이는군요. 그래서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 다시 파리에 가시게 되거든 그 광장을 유심히 보세요. 광장이 물론 앞에는 이제 화려한 pompidu 센터 예. 인면을 마주보고 있지만은 네. 그 인면을 보는 거는 잠깐이에요. 1분 내외고 대부분 맞아요. 편하게 앉아서 사람들이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 비밀은 사실은 그 광장의 각도에 있는데요. 그 각도가 평평하지 않습니다. 그랬었나? 앉는 자리가 이런 예. 식으로. 살짝 경사가 져 있나요? pompidu 센터를 네. 향해서 3, 4도 정도의 경사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객석 같은 급한 경사는 아닌데 네.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물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광장의 비밀이 이제 그 각도에 있는데 그 각도 때문에 사람들이 앞뒤 건물에 자기가 둘러싸였다라는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광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이제 건축사의 걸작인 어떤 옛날에 지었던 광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모방을 한 자,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맞추고 싶다. 솔직히 이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맞추고 싶다. 저는 맞출 수 힌트 있을 것 한번 같아요. 맞추. 저 있으면 맞출 수 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맞추고 싶어. 이탈리아 로마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시에나 시에나의 카타리나. 예. 되게 유명한 곳이죠. 네. 토스카나에 있는 이제 시에나의 캄포 광장이라는 곳인데 아. 그 광장이 위에서 보면은 이게 조개 껍질처럼 네. 그렇게만 생겼거든요. 근데 거기가 경사가 pompidu 센터와 똑같이 3, 4도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모방을 해서 설계를 하고. 그 경사를 발견을 하고 네. 그대로 그 지형에 맞추고 네. 그 건물들을 그렇게 둘러싼 건축가가 제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최고의 천재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시에나 캄포 네. 광장에서 영감을 받으신 분이 그 리차드 로저스와 렌조 피아노 네. 이분이 이태리 분이세요. 네. 렌조 피아노는 이제 한국에도 유명하죠. 왜냐하면 저 광화문에 있는 KT 빌딩을 네. 설계하신 분이고 리차드 로저스는 더현대 백화점을 설계하신 분인데 이제 렌조 피아노가 이제 이태리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의 1970년대 초에 pompidu 센터가 지어졌어요. 음. 근데 그때 그 건물을 설계할 때 건물 자체도 굉장히 획기적인 구조고 네네네. 그냥 안에 있는 설비 자체를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굉장히 외장을 설비로서 복잡하게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헤더이 이야기하는 이제 단순성과 복잡성 중에 복잡성을 굉장히 그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건물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진짜 키워드는 그 앞에 있는 광장의 형태였어요. 근데 그 광장 형태는 저기 피아노가 나중에 고백을 하건데 캄포 광장을 카피했습니다라고 네. 실제로 고백까지 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연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어디였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학창 시절에 어디에 앉아서 가장 많이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따져봤더니 네. 바닷가예요.
바닷가의 그 경사면이 살짝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런가? 맞습니까? 오. 야, 오, 예. 너무 굉장한. 맞나 봐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바닷가는 항상 바다를 향해서 경사가 져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는 방향은 항상 대부분 바닷가입니다. 네. 뽕피드 센터도 깜포광장도 한 방향으로 앉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바다 이야기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오. 그 보통 그 일반인이 하실 수 있는 뷰가 아니셨던 보통 거예요. 연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부님이 젊어 보이셔서 그렇지 보통 연륜이 아닙니다. 네, 로션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건축가님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사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그런 공간이 아, 그렇지. 더 인간적인 건축 혹은 더 인간적인 공간? 요거 어디 있을까? 아, 맞네. 그냥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신부님 떠오르시는 데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궁 같은 데 좋아해요. 궁. 예, 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궁이 비가 오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끔 설계가 돼 있대요. 그래서 아까 경사면을 얘기하신 느낌으로 딱 드는 순간 아마 저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는 이유도 그 약간의 경사면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자연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경사면이 존재해서 그런 건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찍을 건 별로 없는데 저는 항상 카메라를 들고 그 궁을 좀 잘 찾아갑니다. 아, 저에게서 가장 좋은 가장 편안한 가장 공간이시구나. 편안한 네네. 근데 이 더 인간적인 건축, 이 책 제목이기도 한 요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전 이게 참 궁금했던 게 그러면 여기서 이 토마스 헤더윅이 말하는 혹은 찬양하는 이 더 인간적인 건축은 기능이나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신 게 있는데 지금 네. 313페이지입니다. 네네. 313페이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멋진 말이 하나 있었어요. 모더니즘이 오늘날까지 존재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염가 신화적이기 때문이다. 모더니즘은 실제로 이 건물과 살아야 하는 이의 경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게 치는 건설 관계자에게 더없이 이상적인 방편이 된다. 라고 써놓으셨어요. 우리 건축이 왜 다 이렇게 아파트든 모든 건물이 다 비슷비슷해지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물을 짓게 하는 주도하는 그 건축주라고 합시다. 건축주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짓게 하는 주문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건물도 당연히 하나의 모습밖에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헤더윅이 말하고 있는 거는 자본에게 내줬던 우리의 어떤 주도권을 각자가 찾아와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건축, 우리의 도시도 다양해질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을 굉장히 재밌게 아주 유쾌하게 네.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네. 아, 정말 생각이 또 많아지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맞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네.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때 결국은 우리가 사는 건물도 달라지겠구나. 예, 맞습니다. 추구하는 건축의 모습도 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네. 예, 토마스 헤더윅의 더 인간적인 건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잘 담고 있는 이 책의 한 문장을 꼽으면서 한번 일부를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우리 신부님부터. 네, 저는요 페이지는 또 이 책에 또 장단점이 하나 있는데 따분하지 않게 하려다 보니까 페이지 번호가 네.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 고른 곳은 페이지 번호가 없어서 네. 124페이지 124페이지. 유추해 보겠는데요. 네. 경치가 반드시 자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치가 좋은 도시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왜 꽂았냐면요.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경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치라고 하면 왠지 자연에서만 줄 것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진을 비교해 줍니다. 아주 예쁜 건축물이 있는 것과 없는 상태. 근데 건축물이 없을 때는 뭐 그렇구나 그냥 경치가 괜찮네. 그런데 갑자기 예쁜 건물이 딱 들어서는 똑같은 자리에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더 아름다움이 더 경치가 좋은 것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경치에 대한 이 완고한 생각이 있었구나.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네. 인간이 건축했던 건축물을 통해서 그 경치의 아름다움이 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좀 새롭게 좀 알려준 책이라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 구절을 또 꼽아주셨군요. 네. 네. 저는 385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꼽아왔습니다. 예. 천년을 내다본 건물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허물어지는 걸 보고 싶어하지 않는 건물이다. 제가 이걸 왜 꼽았냐면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러면 그렇게 허물어지는 거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 건축 지금 내 주변에 있나? 아. 나는 그 건축에서 생활해보거나 뭐 일해보거나 살아보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아. 한번 뭐 일해보거나 그래본 적이 있나?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지가 않는다. 지금은. 그렇군요. 뭐 외국에 어디를 갔다 온 거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막 뭐 어쩌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정작 내 생활 반경에는 나의 도시에서는 내가 만난 적이 없지 않나. 달리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따분하다 이런 표현을 서울 쓸 수 있겠네요. 사랑합니다. 그 예. 동네만 특별히 따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한정을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까사밀라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지만 제가 사실 두 분께 아까 장난처럼 사실 질문을 하나 들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다 알았는데 그러면 까사밀라에 살고 싶으세요? 르꼬르비지에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뭐 짧게 대답하고 싶으면 저는 네. 34평 르꼬르비지에 집을 사고 오, 싶습니다. 정말요? 예, 예. 건축가님은요? 저는 카사밀라가 역시 선택이 전 될것 건축가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문가와 함께 가기 사실 때문에. 저는 편의시설을 놓칠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정말, 저는 네. 저희 수도원 안에서 제 방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저는 넓은 그래서 아파트에 또- 살아보는 게 또 소원입니다. 또 예. 이런 게 또 그렇습니다. 예. 있구나. 아, 그렇구나. 그 까사밀라가 지금도 거주지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고급 빌라로 지어진 곳인데 아직도 그 거주자가 네. 계십니다. 제가 정말 이 책을 읽고 그 부에 대한 탐욕이 한껏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까사밀라 같은 곳에 한 번 내가 살아보고 죽고 싶다. 너무 멋있는 거죠. 아니, 더 이상 탐욕이 올라갈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그걸 또 정점 뛰어넘었습니까?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욕망을 더 불태워준 책입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헤더에게 말하는 더 인간적인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토마스 헤더에게 더 인간적인 건축이라는 책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러닝메이트와 함께하고 있죠.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과 이무진 건축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건축, 이 건물로 이야기를 또 쭉 해보고 있는데 사실 건물을 만든 사람 건축가 그렇죠. 잖아요. 건축가라는 존재를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거든요. 임 건축가님이 설계하신 건축물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건축물인지 이무진 건축가님이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일부에 토마스 헤더에게 예. 그 더 인간적인 건축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2부에 제 건물을 소개하다 보니까 네. 가장 이제 따분하지 않은 건축을 골라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아, 예. 네. 혹시라도 여기서 따분한 건축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예. 서로 민망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최대한 이제 그 덜 따분한 그 제 작품을 고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가 이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던 건물인데 프랑스 보르도에 가면은 그 중심지가 예. 4세기부터 10세기 정도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어졌던 고대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중간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네. 거기에 이제 야외 쇼핑몰을 짓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1000년이 된 그 올해 우리 예. 하회마을 같은 네. 곳이죠. 예. 거기 중간에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건물을 집어 넣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이쁘게 짓는다, 현대적으로 짓는다가 아니라 네. 1000년의 시간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하게 예. 단순하지만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1000년 이상 된 건물들과 어울리게 티나지 않게 새로 지었다는 티가 전혀 안 나게 새로 그렇네요. 조감도를 보면 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제가 했던 건물 중에 가장 시간도 오래 걸렸고 아, 고생도 많이 했던 와. 그런 프로젝트로 남아 있지만은 이제 해놓고 나니까 정말 티가 안 나서 티가 안 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네. 만족하는 만족하는 예, 오. 그런 건물이
건물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사실은 또 티가 나는 건물인데 티가 나는 좀 특이하게 티가 납니다. 네. 이게 이화여대에 ECC라는 건물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설계팀의 일원으로 네. 도미닉 페로와 함께 아우. 같이 이제 설계를 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 원래 이대라는 곳이 예.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산 그 경사지에 아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네. 마을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대한 그 캠퍼스 센터를 건설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네. 뭔가 큰 건물이 들어오면은 안 된다. 아.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보이지 않게 기존 건물을 누르지 않는, 네. 압살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다가 이제 이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자체는 보이지 않고 가운데 이제 예. 네. 랠리처럼 틈을 내서 네. 빛과 공기는 들어가긴 하지만은 지붕은 덮어서 완전히 공원화해서 야. 멀리서 보면은 건물인지 아닌지 하지만 들어가 보면은 센터로서 기능할 그렇죠. 수 있게 네. 만들었던. 근데 제가 이제 이 건물 그 벨리 가운데 있는 벨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벨리라고 해서 어떤 통로나 네네네. 어떤 파사드 인면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안에서 많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광장으로서 아. 공연장으로서 그렇죠. 만남의 장소로서 그 사용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프랑스에 있으면서 이게 그 사진을 몇 번 받았는데 어떤 때는 음악회 하는 곳으로 맞아요. 얼마 전에는 이제 패션쇼도 했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장 자체가 원래 의도한 것 이상으로 야. 많은 용도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그 역시 만족했던 굉장히 기분 좋게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한국에 개인적으로 처음 지었던 네. 작품입니다. 이제 그 고성의 네. 인 화이트라는 작품인데요. 네. 주택입니다. 개인주택. 네. 개인주택인데 이제 이 작품은 또 저한테 그 크기는 작지만은 이제 좀 비엔날레에서 이제 본상 대상의 영예도 이제 가져다 줬던 피렌체 비엔날레. 예. 특별했던 프로젝트인데 왜 특별하냐면은 이 사진 이제 보시면 아시듯이 하얀 건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화이트 건축, 화이트 아키텍처는 이제 굉장히 모던 건축이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제 건물을 하얗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페인트만 칠하면 되니까. 네. 그죠? 유지가 어렵나요? 근데 문제는 그 화이트의 유지가 때가 또. 그렇죠. 정말 6개월, 쉽지 1년만 않은 있으면은 그 하얀색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때가 잘 타는 지붕까지 벽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을 전부 다 화이트로 하면서 네. 그리고 저희 목표는 때가 안 타는 화이트로 하겠다. 그 약속을 제가 지켰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미학적인 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기술. 그렇죠. 공학적인 네. 측면까지 이제 두 개를 같이 잡아야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제 어떤 성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제 비엔날레가 이제 인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야. 때가 안 타는 기술이면 제가 좀 쓰고 싶은데요. 그래요, 좀 신부님. 그래요, 좀 네. 지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씻기 싫어하는 네. 저로서는 네. 때가 안 타는 기술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의 때를 그래요. 네, 꼭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일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더 인간적인 건축은 기능과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건축가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이 CC를 다 생각하면 잡았죠. 네. 다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더 인간적인 건축인데 기능과 효율도 있는? 아니 근데 아까도 그 고성집도 두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기능, 효율, 예. 그다음 디자인 예. 전부 다. 예. 제가 이제 하나 정도만 더 소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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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건축이 아니라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인테리어인데 내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예. 파리 샹젤리제 어, 쪽에 이제 한국 레스토랑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주제가 이제 그 굉장히 특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파리의 가장 상징적인 샹젤리제에 가장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야. 라는 이제 의뢰였어요.
이상하게 이거. 건축가님의 그 의뢰인들은 어려운 거를 어려운 많이 거는 그러게요. 제가 좀 복잡한 인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희한한 숙제를 많이 쉽지 주십니다. 않은 또. 쉽지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제가 한국적인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과 와, 파리지앙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한국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또 달라요. 다르죠. 한옥 지붕을 한다든지 우리가 문양을 한다든지 도자기를 놓는다고 해서 우리는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리엔털하다까지지 예, 그걸 한국적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히 고민을 하다가 네. 어떤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랑 약간 예, 차별되는 예. 측면을 승무라는 춤에서 봤어요. 오. 건축에서 벗어난 거죠. 네. 거기서 또 약간 이제 고생길이 열린 게 착상은 그 아이디어는 승무라는 춤에서 받았는데 네. 네. 춤은 움직임의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여야지 존재하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건축은 정지된 공간 예술이라는 거죠. 아, 이 접점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움직이는 하나의 차원을 움직이지 않는 차원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빛을 매개로 빛을 빛을 매개로 해서 그 승무의 움직임을 빛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빛은 정형적인 고체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걷거나 움직이면은 이 빛이 그 감상자와 함께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춤은 행위자가 움직임으로써 움직임이 생기는데 네. 빛은 감상자가 움직임으로써 역으로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네. 그 아이디어를 찾고 그거를 이제 건축화를 해서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그 다음 해에 같은 비엔날레에서 다시 야. 대상을 받게 된 이제 그런 이제 사연이 있는 그 작품인데 그 조그만 어떤 그 뭡니까 그 인테리어지만은 엄청 고민하시겠어요. 그 깊이도 좀 예.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해석하고 나서 그 어떤 인정도 나름대로 받아서 네. 좀 뿌듯했던 그런 작품이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빛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정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멈춤. 하지만 이 빛이 움직인 행위 대상자에 따라서 빛은 반응하기 때문에 또 그것도 동적인 것도 같이. 그러니까 그렇죠. 정중동을 다 잡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이런 생각들. 이게 근데 건축가님이 굉장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예. 건축가님을 그 수식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그 한국인 최초로 피렌체 비엔날레 최고상을 2회 연속으로 수상하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다른 상이라도 혹시 2회 연속 받으신 적 있을까요? 예쁜 어린이상. 예쁜 네, 어린이상. 상이라고는 오직 그 상밖에 없죠. 7살, 8살 연달아 나갔죠. 네, 좋습니다. 이 피렌체 비엔날레가 정확히 어떤 또 비엔날레예요? 그 전 세계 예술 비엔날레에서는 크게 보면은 그 이태리를 아무래도 시작을 네. 베니스 비엔날레 네. 치거든요. 근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 한 해는 이제 회화, 회화. 그림, 예술, 미술이죠. 그리고 한 해는 건축으로 네. 그런 식으로 가고 피렌체는 항상 이제 2년에 한 번 열리지만은 네. 홀수회에 종합 아트페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공예, 사진, 회화 이런 게 한 번에 모이는 그래서 이제 양대 서로 다른 성격의 비엔날레인데 그 속에 이제 디자인과 건축 파트가 있어요. 그 피렌체는 제가 이제 받은 쪽은 이제 건축이나 디자인 파트였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다른 파트에서 그 한국 분들이 이제 대상을 받은 경우는 아직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 예, 유일무이하십니다. 저는 건축가님의 사실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 개인적인 스토리도 너무 궁금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뭐 건축을 하시게 됐고 이런 것들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방금 건축가님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네, 동적인 어떤 그거를 건축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 막 이런 거 말씀하시기도 하고 인하우스, 그 화이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때가 타지 않는 흰색 이건 완전 기술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 또. 예. 근데 토마스 헤더윅이 이 책에서 건축가를 세상에서 가장 큰 예술품을 만드는 예술가라고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술가인 것도 맞지만 기술자인 것도
것도 같고 음. 공학자이기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영역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건축가라는 예. 직업은. 맞아요. 이게 이제 건축가의 직업의 성격을 묻는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질문 중에 하나가 네. 건축가는 예술가냐? 제작자냐, 뭐 기술자냐, 공학자냐? 공학자냐. 맞죠, 맞죠. 근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언젠가부터 드리는 말씀은 네. 약간 시적인 비유를 섞어서 시를 쓰는 수학자 라고 표현합니다.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공학자의 머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전체적인 과정을 감독하고 조율하는 하나의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 건축가의 상이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예술이 그 강조될 때가 있고 어떤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가 있지만은 이 두 개를 정말로 균형 있게 같이 잡아야 하는 좀 특이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약간 또 비유가 또 생각나는데 또요? 네, 관상하는 운동가. 관상하는 예. 운동가. 관상은 어찌 보면 정적으로 머물러서 그렇죠. 대면해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런 느낌? 네. 저는 이런 거 아주 그 식상하지만 음. 적합한 그 비유가 아닌가 싶은데 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식상하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네. 예술가 입장도 좀 궁금해졌어요. 예술가 입장? 네네. 왜냐면 이제 건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 예술을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건축물 예쁘게 네. 할 수도 있지만 예술로서 건축을 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예술로서 건축을 한다. 예. 이게 어떻게 접목이 가능합니까? 건축과 예술. 건축과 예술. 건축 자체가 뭔가 너무 예술적일 때가 있잖아요, 또. 건축의 외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헤더윅의 책에서도 굉장히 되게 재밌게 봤던 구절 중에 하나가 네. 페이지가 438페이지인데요. 438.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예, 요거는 아마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에요. 중간에 보면은 건축가는 현재 회화와 조각이라는 자매 예술과 단절된 채 고통받고 있다. 라고 정확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네. 거의 1000년 가까이 건축은 예술의 하나의 분야였습니다. 교육도 같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자르라고 해서 예, 예. 예술 학교에서 이제 건축을 배웠죠.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이제 모더니즘의 악영향이기도 한데 건축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예술가 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최근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에는 분명히 예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고 현대적인 상황에서는 단절된 채 교육도 받고 그렇게 길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건축의 예술에 대한 측면을 더 보강할 수 있느냐. 제가 찾은 방법은 예술가와의 협업이에요. 아. 제가 만약에 예술에 대한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없다면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따로 아까 소개드린 그 작품은 이미 지어진 거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 온 이유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제 이제 한국의 신작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오. 이제 이 굉장히 큰 건물은 아니고요. 근데 좀 특이한 건물이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6.25 때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셨던 분들을 위한 순교 기념관인데 요 순교 기념관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고는 싶은데 제 예술적인 능력으로는 모자라다 보니 이제 한 5분의 이제 그 이태리 작가님이나 한국 작가님이나 조각가 그다음에 화가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 분들이랑 함께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적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이게 서로 같이 작업을 하는 게 서로 시너지를 주고받을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서로 생각하지 못한 강점들이 있는 곳이기 네. 때문에 팀으로서 하나 잘 갖춰지기만 하면은 정말로 모든 게 육각형이 꽉꽉 찬 그런 건물도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네. 보통 순교하는 방법이 대부분 어떤 조각상을 세운다든지 예. 그렇죠? 어떤 기념물을 세운다는 예. 얘기인데 형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빛과 그림자로만 어떤 생각들을 예술가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이제 받은 거예요. 네. 근데 사진을 보시면은 그 돌아가신 분들의
상이 벽에 맺히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태양을 항상 예, 시시각각 움직이니까 변화가 되겠군요. 그 분들의 그 상도 계속 움직이겠죠. 그래서 마치 살아 돌아온 듯 그런 게 약간 비유적이고 시적인 그런 표현으로 약간 샹젤리제 거리에 아까 말씀하신 그 승무의 그 영감도가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너무 궁금합니다. 저 공간이 너무 궁금하고 일반인들에게 다 예, 오픈된 공간인 거잖아요. 오픈됩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완공되면은 네. 꼭 그 근처 가시면서 꼭 들릴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네. 생길 거니까 꼭 들려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 헤더윅의 책과 관련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다다라는 표현도 우리 일부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주류의 감성은 확실히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주류의 어떤 교육, 엘리트 교육 이런 것들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가님은 정말 그런 교육이 건축학도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형식은 다르게 비판을 했지만은 제 책과 그 헤더윅의 책은 문제 의식 측면에서는 거의 99% 싱크율이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은 건축 교육에 대해서 이제 건축이 가야 될 방향을 약간 이제 형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태도 그걸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쪽에 이제 그 다뤘던 형식이 좀 다른 것뿐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 건축 교육에 만약에 꼭 어떤 충고를 하고 싶은 접목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학부 과정 중에 다른 과와의 협업을 꼭 필수로 한번 넣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술 계통이나 네네. 아니면은 꼭 그 예술 계통이 아니더라도 음악이나 아니면은 공학도 괜찮아요. 토목공학도 다리 만드시는 분과 건축가가 함께 학교 때부터 한번 콜라보를 하면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고 다른 강점들을 한번 붙여보면서 다른 생각을 함께 융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를 지금 현대 건축 교육에 도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그 바입니다. 우리 신부님께서 제가 책 선정을 하면은 반응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책을 했을까?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네네. 거쳐서 지금까지 망건당 TV에서 좋은 책들을 또 소개할 수가 있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도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신부님이 저희 이제 제작진들 채팅창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말 자기 너무 놀랐고 너무 재밌게 읽었고 건축가님이 글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네. 진짜 놀랐다. 막 이 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거는 진짜구나. 이 찐입니다. 건조한 분이 이렇게 말할 건조한 분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촬영 끝나고 식사하고 보세요. 이게 다 식사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무진 건축가님은 유럽에서 한 몇 년 정도를 건축가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이게 살기 시작한 건 한 27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건축가로 활동한 거는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그 프랑스를 유학지로 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그 따분함의 신. 와. 르꼬르비지에를 저도 대학 때 굉장히 흠모를 하고 네. 많이 공부를 하고 싶었죠. 네,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 구하기 힘든 자료를 다 모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이러려면은 본국에 가서 그 사람 건축을 옆에서 보면서 그렇죠. 중요하죠. 해야 되겠다라고 예. 간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게 가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네. 말도 굉장히 쉽게 하고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렇다고 이렇게 그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다. 가치는 있지만은 네. 지금에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100년 전에 네. 그렇죠. 작품이고 네. 그 그렇죠. 100년 동안의 생각이 100년 전의 생각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안한 개인적인 자유로운 입장이 되지 않았나. 네.
비판도 쉽게 합니다. 이분 헤더익보다 더 더 신랄하게 한번.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해달라고 한번 좀. 제가 또 참아. 네, 아니, 저는 이 책도 참 재미있었지만, 참고로 여러분께 또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아르테에서 나오는 클래식 클라우드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르꼬르비지에 책이 있습니다. 아. 그 책의 저자분은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르꼬르비지에로 한국 저자분이신데 책을 쓴 거고, 그 책에서 말하는 르꼬르비지에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르꼬르비지에가 달라요? 또 다르죠. 네, 그런 매력도 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양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한국 예. 그리고 프랑스. 예. 뭐 여기서 또 프랑스어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누가 신부님이요? 그럼요. 네. 네네. 깨라라 디페랑스 한국 도시랑 프랑스 도시. 아, 예. 상당히 짧은 거 같아요. 뭐 맞았어요? 지금 예, 짧은 그렇죠. 거. 예. 뭐라고 하셨냐면 네. 한국 도시와 이제 프랑스 도시의 차이점이 아. 무엇이냐. 그걸 그렇게 짧게 말했어요? 그럼 짧은 거죠. 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예. 그 큰 차이는 아까 짧게 말씀하셨듯이 길, 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와요. 프랑스는 도시 계획, 도시에 대한 전통이 깊은 곳이라 도로가 먼저입니다. 오. 도로가 모든 관점에서 먼저예요. 도로가 먼저 생기고 나서 건물들이 그 도로에 붙어서 생기는 시기고 우리는 예. 건물이 어떻게든 생겨요. 맞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 있기 위해서 연결로가 도로가 되는 시기 이제 그런 식의 전통을 도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전통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 문화도 다르게 발전해 왔죠. 이런 큰 차이죠. 저는 사실 왜 선생님 책을 극찬했냐면 저는 이제 수도원에 살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이 살아요. 예. 예전에는 한국 형제들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외국 형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네. 거기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저희가 혼돈이 시작돼요. 어.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문화가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의 그 프랑스에 대한 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거기가 왜 그런 식으로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실예로 신호등이 우리는 이 횡단보도 뒤에 있지만 왜 거기는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에 있느냐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 거기서 좀 해법 같은 걸 좀 본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한국 쪽의 문화는 다 같은 문화였기 때문에 굳이 뭐 네. 설명하지 않아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음. 윤리라든지 유교라든지 전통을 네. 하면 되는데 외국은 문화가 다르니까 안 되잖아요. 서로 다 다민족이 섞여 있으면. 그래서 법 제도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게 하시게 이제 되신 거예요? 왜냐면 예.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다른 문화를 왔다 갔다 하다 예. 보면은 서로 이제 약간 상대 비교적인 관점이 생기는데 그렇죠. 금방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예. 한국의 문화적 현상 중에 하나가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은 플랜카드 예. 네. 그러니까 예. 거기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그런 문구들 예. 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분리수거를 잘합시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랑스나 다른 나라처럼 외국인이 월등하게 많다. 만약 그럼 다문화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지 못한다.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이랑 상관없이 뭔가 설치해야겠죠. 그렇죠. 원래는. 예. 그러면은 쓰레기를 못 버리게, 예. 무단횡단을 못하게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체화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런 궤도로, 맞아. 카메라로, 사람으로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하신 말씀이 우리가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단일 민족, 맞아요. 단일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사람한테 호소하고 사람을 제어함으로써 그 좀 쉽게 도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양은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언어와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다. 예. 하드웨어로 이 모든 충돌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측면이 있죠. 저는 지금 건축가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오랫동안 또 한국을 이렇게 떠나 계시고 왔다 갔다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건축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이라는 도시는 예. 어떤 곳 같으세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그 건축가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그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저작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작으로. 예, 저작. 어. 예. 책으로. 네.
렌쿠라스라는 분이 렌쿠라스? 네덜란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도시들의 세계 도시들의 책을 썼는데 서울에 대한 책을 쓰려고 어. 몇 년 동안 네. 책을 저작하시다가 네. 결국 포기하셨습니다. 오, 왜죠? 정의가 안 되는 도시다. 그게 정의네요. 그게 정의가 안 되는 정의가 도시가 안 되는 정의다. 도시. 어떤 면에서 이게 그런 말씀을 나쁜 주실까? 측면을 보면 굉장히 혼란하고 어떤 일관성 없고 무질서하다라고 표현도 되고 네네. 또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하고 네.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고 네. 근데 그걸 하나로 끼워낼 수 있는 이론은 존재하지 않고 현상으로서 존재하지만은 그거를 체계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섞여 있는 아. 어딘가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서양 그 도시 학문에서 정의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길이 있겠죠. 약간 양자역학 도시 같은데. 양자역학 예, 도시? 이게 관찰자 네. 효과라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우리 어디로 가는 거? 하지만 갑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구성은 돼 있으니까.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면 어떡해요? 돌아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가서 돌아오면 되니까요. 근데 항상 서울이라는 도시 얘기할 때마다 역동적이다, 그렇죠. 다이나믹하다, 막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다야? 뭐 유럽의 도시나 이런 것들 얘기하면 클래식하다, 아름답다, 뭔가 옛것이 그대로 살아있다. 근데 우리는 그럼 다 때려 부수고 뭔가 이런 게 되게 다 아니, 일상이 되어버린. 아니 근데 실제로 저희 수도원에서 이 이태리 아주 유명한 저명한 학자를 한번 모셔온 적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네. 그분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한국에 오자마자 며칠 지내시고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뭐요? 한국은 모든 게 새 거다. 모든 게 새 거다. 네, 서울은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좋은 새 거냐는 거다. 거죠. 좋은,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네. 그분이 받았던 인상인 거예요. 서울은 모든 게 새 거다.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새거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예. 이제 그 질문도 사실은 일리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새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새거만 있는 거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에 와서 런던에 가서 100년, 120년 된 지하철에 가보면은 냄새 나고 맞아요. 어둡고 좁고. 근데 우리는 모든 지하철들이 다 깨끗하고 깔끔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이제 자부심 자부심이기도 같은. 하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역사가 없는 다 비슷비슷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지하철역 하면은 그 속에서 많은 문인들도 있었고 많은 역사도 있었고 많은 사연들도 있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어 있고 그런 식의 어떤 깊이까지는 가질 수 없지만은 새 거이기 때문에 또 젊은 건축가들이 젊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혁신은 분명히 계속 존재할 것이고 또 그런 장점도 있고 네.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새 거가 주는 약간 묘한 박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변화가 빠르기도 하고 또 모든 새 것이 그렇진 않지만 뭔가 새 거를 이용하려면 돈을 더 지불하던가 새 거니까 더 좋은 거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집도 새 아파트가 더 비싸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편승하고 그러려면 끊임없이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정말 속도 따라잡기가 쉽지가 쉽지 않다. 않죠. 저도 뭐 짧게 그냥 프랑스에서 살았지만 제가 좀 프랑스 제가 살았던 동네와 비교해 주세요. 지금 궁금해요. 동네가 좀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 프랑스 살 때는요 집으로 나가면 찍을 게 있었어요. 한 발짝만 나가도 네. 차각차각 찍을 만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소도시라도 네. 제가 이제 가본 도시들이 뭐 스트라스부르라든지 아니면 메츠라든지 아주 작은 도시들도 가봤거든요. 제가 살았던 동네도 엑상프로방스도 아주 작은 동네고 나가면 다 뭐가 차각차각 찍을 만한 게 많아요. 근데 서울은 창경궁 가야 돼요. 덕수궁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뭐 DDP 센터 가야 되고 뭔가를 찾아가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삶 안에서 접할 수 있는 예술품이냐 예술적 감각이냐와 찾아가야 만나는 곳이냐의 그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예. 좀 우아스럽네요. 저 같은 그 피사체를 앞에 두고 예술품을 그 찾아가야 세라님도 찾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제 집 앞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늘. 자, 그러면 한국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건축 시스템이나 뭐 도시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예, 사실 이 책을 쓰다가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개인사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쓰다가 이제 2부에 넘어가서는 그동안 약간 그 한국에서 약간
좀 아쉽다라고 네네. 생각하는 부분들을 책에 좀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공간, 공공공간. 광장이죠. 네. 예. 광장이 이제 어떤 그 유럽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그 용어로는 이제 사회 구심적 공간이라고. 예. 사회 구심성이 좀 약하고 사람들이 흘러가거나 걸어서 아니면은 이제 머무르지 않고 네네. 그냥 이렇게 아니면 집회 때만 그렇죠. 되고 하는 이제 원심력이 이렇게 작동하는 공간이 되거나 그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파리 튠러리 정원이라는 곳에 네. 그 철제 의자가 있어요. 네. 예. 튠러리 정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넓은 곳인데 거기는 의자를 그냥 사용자들이 가지고 와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앉아서 네. 맞아요. 원하는 사람과 이렇게 앉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넓은 정원이 그 의자 하나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구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자를 카피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음. 이런 식의 역할을 할 때 공공 공간이 개인 공간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다. 구심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공간을 생각하자라고 책을 이제 제가 10장인가에 썼는데 네. 그거를 보신 서울시 관계자께서 네. 그 다음에 바로 새로 개장한 광화문 광장에 그 의자를 쭉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2년 있다가 네.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네. 꼭 똑같이 한 거는 똑같이 너무 한 책을 거는 열심히 읽으셨어. 조금 아쉽지만은 네. 그래도 이 공공 그래도. 공간을 훨씬 더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아.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시도하신 서울시에게 지금 그 자리를 빌어서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진짜 가자마자 알았어요. 개장하자마자 네. 이거 녹색 의자 그 유명한 그건데 튠러리. 예, 네. 그 따라했다는 걸 알았고 예. 거기가 또 장점이 들고 집에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갈 수 없죠. 갈 집이 수 없어요 없죠. 주변에.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디자인의 힘인데 예. 그게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음. 가까이 옮기기에는 굉장히 편한 무게인데 네.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무게. 없다. 그게 이제 사실은 디자인 중요하죠. 포인트죠. 그렇군요. 네, 우리 그 이무진 건축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건축가님께서 이 토마스 헤더윅과 어떤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가 딱 갑자기 떠올랐던 게 제가 최근에 이 토마스 헤더윅이 건축한 아자부다이 힐스 도쿄에 있는 거기를 다녀왔어요. 근데 토마스 헤더윅이 확실히 사람을 위한 공간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심어 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아는 어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뭐 사람이 모이는 도시의 건축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커피를 사 먹거나 꼭 뭔가를 지불해야지만 거기 그렇죠. 휴게 공간에 그렇지, 앉아서 그렇죠. 할 수가 예,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공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 의자를 설치해 놓고 뭐 꼭 커피를 안 마셔도 돼요.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도쿄 최대의 상업시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자부다이 힐스에 그런 공간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다는 것이 요거는 토마스 헤더윅이 말하는 이게 바로 더 인간적인 건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또. 보셨습니다. 네. 나 막판에 진짜 한번 진짜 오랜만에 정확하게 본 거 아닙니까? 네, 지금 2시간 만에 한 번. 정말 이제 4회, 5회가 진행되는 네, 가운데 맞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네, 끝났어요. 좋습니다. 예, 밥값한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건축에 대해서 한 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셨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배웠어요. 진짜. 예. 예. 마지막으로 이 책. 예. 우리 신부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예.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예. 한 문장을 좀 꼽아주세요, 건축가님. 한 문장은 굉장히 이제 발견하기 좋은 위치에 딱 있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 장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도 읽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장에 네. 이제 어떤 보육원 그 아이들에 대한 네. 맞아요.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써놓은 문장이 아이들은 이미 그들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제 그 책을 맺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책을 관통하는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야기이고 그리고 건물보다 자본보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이 먼저인
그런 도시가 그런 건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공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다 그 마음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출연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앞에 두고 얘기를 네.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요. 그래서 그 건축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특히 이 독자분들 그 건축이 어려운 분야 같은데 조금만 들어와 보면은 굉장히 음악이나 미술처럼 쉽고 재밌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네. 또 건축으로 좋은 글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건축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좋은 글은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찾으시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은 이제 건축가님을 직접 만나뵐 기회도 없고 또 예술 러닝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보다도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쓰셨을까,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근데 직접 뵈니까 이 책에 쓴 글과 우리 건축가님이 동일한 분이셨다. 그만큼 제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세라의 예술 러닝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러닝이 예술로 가는 러닝이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도 알찬 예술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